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9월 20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은 미국 3분기 내만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FOMC 때 비컷 효과로 올라왔던 자리에서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해당 자리는 지난번에 76.4% 반등 자리와 비슷한 구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런 공간에서 변곡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곡 구간, 변곡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시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점도 변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이제 가능한 시간들, 이런 시간들 여기죠. 그래서 진행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 어떤 일정들을 또 봐야 되겠는데 하필이면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정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이따가 일정 한번 짚어볼 테지만 목요일에 이렇게까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정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거칠게 또 생길 수 있겠구나, 왔다 갔다도 많이 할 수 있고 발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PC로 마무리되는 9월 마지막 시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비컷을 단행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태니까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인사들조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점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인하에 이제 적극적이며 좀 긍정적으로 언급한 인사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요. 지표들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11월에도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월러 연준 이사 연설 후에 이제 11월 이렇게 11월에도 비컷이 나올 확률이 51%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속으로 비컷으로 내려올 가능성 또 높아지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최근 3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연준은 꽤 괜찮은 통화 정책을 제시해 왔고 현 통화 정책 인 비컷 등 완화 결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센테노 총재와 네덜란드 노 총재도 물가 전망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공격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위원들도 있는 반면에 금리 인하 이번에 비컷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한 위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이 눈에 띄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히 잡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너무 서두른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번 FOMC 회의에서 비컷에 반대한 유일한 연준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좀 이슈가 됐었죠. 22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 세계 경제 상황이 1920년대 대공황이 나타나기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굉장히 큰 경고를 한 거예요. 100년 만에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 도이체방크는 이번 비컷 결정은 이전 비컷을 단행했던 2001년과 2007년에 비해 긴급성이 낮아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 BOE 캐서린 만 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현재 금리 기조를 유지한 뒤에 그때 가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신중히 했어야 됐다라는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세계 위원들조차도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죠. 그래서 BOJ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세계 경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진행하겠다며 이번에는 0.25%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서 이 1월에서 앞으로 당겨지거나 더 늘어나는 데 따라 증시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개장 전 체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이었죠. 개장 전 체크상 미국 증시 비컷 효과로 급등했었죠. 2.5% 정도 나스닥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을 한 날이었고요. 나스닥이 이제 76.4%에 도달한 상태였죠. 요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우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따라서 급반등을 했고요. 350.3으로 종료를 했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빗각 추세 상단을 향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음봉으로 끝나면서 이제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때리는 외국인에 의해 상승 출발 분위기를 지키지 못하고 음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외국인 환매수 여부를 체크를 해야 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또 매도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수급을 확인을 해야 됐고요. SK하이닉스만 일부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날도 635만 주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12시에 있었는데 변동 요인 체크해보자 했는데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다음 미국 내만유의 날이 있었고요.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외국인은 장초에 선물은 이제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에서 이제 환매수 우위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환매수 우위로 맞췄죠. 근데 어쨌든 중간에 이 신규 매도가 들어오면서 조금 약해진 모습이에요. 초반에는 신규 매수와 환매수기 때문에 좀 더 강했다가 점점 신규 매수가 사라지고 신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우하향 기조를 보이면서 맞췄죠. 외국인 콜옵션 매수가 있었는데 전일 한 80억 이상 콜옵션 매도를 했었던 것에 대한 환매수 커버 반응이 장 초반에 한 40억대 정도 나왔다가 30억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 의해서 급등 출발하는 바람에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아무래도 콜옵션 매도는 계속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 좀 포지션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좀 줄이는 과정으로 이제 환매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한적인 또 하락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었으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급락하면서 완전히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위험이 컸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때리는 게 지속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환매수도 같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가 같이 나오면서 그래도 은근히 방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선물과 콜옵션 모두 환매수 반응 위주였죠. 그래서 신규 베팅보다는 갭 상승에 대해 이제 방어하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유지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변동 요인으로 좀 자리 잡았는데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수급 요인 중에 하나인 이 롤오버된 선물 미결이 있습니다. 이 롤오버된 선물 미결 7월 초에 슈퍼개미가 수천억 들어온 이후에 8월 달에 한번 이제 청산을 좀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을 2달 연속 지금 롤오버를 좀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물로 약 200만 계약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롤오버 한 다음에 신규로도 좀 다시 늘리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약 200만 계약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이제 슈퍼개미 매수 전량 플러스 그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로도 매도 쪽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존에 한 2년간 1년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모아왔던 현물 자체를 던지면서 지금 차익을 더 보태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현물 쪽뿐만 아니라 선물의 미결 잔량까지도 같이 추적해봐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 의 SK하이닉스 매도는 연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도 55만 주의 매도가 나왔고요. 전일 160만 주 매도에 이어서 연속 대량 매도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가에 삼성전자가 300원이 더 떨어졌는데 동시호가 대비. 그래서 종가 하락에 관여한 외국계 증권사를 한번 파악해 보면 골드만삭스가 종가에 222만 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다음에 BNP 파리바에서 한 10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메릴린치에서 32만 주 매도가 나왔고, 받아준 쪽 중에 외국계에서는 이제 UBS가 한 200만 주 정도 매수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끝났고요. 결국에는 매도 쪽에 힘이 더 실리면서 300원 정도 더 떨어져서 끝났죠. 그러면서 사실 순간적으로 현물보다 10월물 선물이 더 낮아지면서 낮아졌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다시 종가로 선물이 더 낮은 가격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6만 3천 원에 끝났고 선물이 6만 2,900원에 끝나는 백어데이션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게 시장에 삼성전자 자체에 이제 부담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가 곧 인덱스 성향으로 시장을 얘기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좀 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선물과 코스피 200 간의 베이시스는 현재 뭐 정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한 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고, 그날 밤에도 엔비디아 등 미국 AI 관련 반도체주들을 함께 매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이제 매도를 잡기 시작한 거죠. 21년도에는 3개월 만에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했던 매도 리포트를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21년 8월에 매도 리포트를 냈다가 충분히 하락한 뒤에 21년 11월 들어서 이제 너무 오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철회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매도 리포트를 제시한 지, 뭐 매수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제시한 지 1개월 이내에 철회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최소한 한 달, 뭐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내용을 좀 전환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요. 그것보다 원래 더 길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반도체 집약 증시인 대만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잠시 멈췄다라는 점이 좀 보이는데, 그런 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멈출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하락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보시면 29%가 빠졌는데 이제 30%가 거의 다 왔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는 한파동에서 하락 한파동을 보일 때 이제 30에서 35% 정도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근접했다. 7월 11일부터 지금 연속으로 하락하는, 뭐 요때 살짝 이제 반등을 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설정을 여기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30%를 설정하면은 좀 더 빠질 수가 있죠. 현재 21%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요 30%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의 관점 차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중간에 이제 반등으로 인정을 크게 하면 여기서부터 새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쭉 한 번에 이으면은 이제 30%가 근접해서 요거 한 파동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됩니다. 특히나 2008년 뭐 서브프라임 때는 한 번에 47%까지 흘러내렸던 적도 있고요. 닷컴 버블 붕괴 시에는 67% 선까지도 한파동에 매도 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정도 지점이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49%를 향하는 과정일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 좀씩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8월 5일에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여기 한 2주 정도 반등을 했던 요 시기도 15%에서 20% 사이, 평균 18% 정도의 반등 구간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이거를 보냐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끝에서부터 끝까지 본다면은 이제 진짜 한파동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되는 거고, 새롭게 여기서부터 때리면은 좀 뭐 이제 5만 원대 진입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서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11일부터 한파동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15%에서 20% 사이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 2, 3일 정도의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7월 11일 기준으로 이제 한파동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은 삼성전자 저점이 6만 원에서 6만 1천 원 정도 찍었을 때부터 반등을 한다면 382 피보나치 382 정도의 반등 자리와 평균 반등 구간이 18% 반등 지점이 대략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한 7만 1천 원대 후반 정도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수급 변화에 저는 주목을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수급 변화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여기서부터 기준을 다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30% 떨어지는 지점.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8만 원 정도 되죠. 8만 200원이니까 8만 원에서 한 30% 빠지면은 5만 6천 원 정도 되죠. 29에서 31로 하면 5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만에서 6만 1천 원 사이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는 수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5천 원 정도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그런 기조 변화가 순간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당연히 실시간으로 우리 같이 보면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이나 정회원 방에서 당연히 언급을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방송 장중에 이제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신 분들 이제 구독자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그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신 뒤에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이 선물을 종가에 신규 매수로 1,900억 정도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외국인은 환매수를 축소했는데 종가에 환매수를 좀 축소하면서 선물 매수 금액을 약 총 700억 정도 가량 종가에 축소하면서 끝났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이 이제 매도로 2,840억 정도가 나왔죠.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프로그램 때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에 만기였습니다. 연휴였기 때문에 좀 땡겨서 만기가 있었는데 만기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모두 외국인은 대량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요거는 월화가 아니라 목금이죠. 예, 그 연휴 이후에 목금이었으니까 목요일은 5,862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금요일은 4,089억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약 1조 원 가량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점. 지금 환율이 계속 안 빠지죠. 환율이 1,330원 언저리에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이 슬쩍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랑 다 계속 비슷한 형태가 되고 있죠. 여기를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 4년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다시 수급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더 꼬이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환율도 계속 해당 자리에서 어떤 환경을 보이는지 수급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연준 이사 연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빅컷에 부정적이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이 있고요. 금요일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목요일에도 있었나요? 목요일에는 없고, 금요일 미셸 보우먼 이사는 화요일과 금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에 파월 의장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9월 23일 월요일에는 이제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있습니다. 라팔 보스틱 오스탄 굴스비 위원의 연설이 있고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죠. 9월 24일 화요일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일본 우에다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B컷에 부정적이었던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닐 카시카리와 미셸 보우만 이사. 그 다음에 9월 25일 수요일 미국장이 끝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고요. 우리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목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목요일은 연설데이입니다. 미국 GDP 발표가 하나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연설, 그다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수잔 콜린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존 윌리엄스, 닐 카시카리, 리사 쿡 이사, 라가르드 ECB 총재,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연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에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보일 만한 분은 이제 옐런 재무장관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극과 극으로 아마 그 다음에 이번에 라가르드 22 총재도 뭐 1920년대 대공황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남길 만한 몇 명 빼고요. 이제 주요 인사 중에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라가르드 22 총재와 닐 카시카리,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여러 위원회 연설도 같이 함께 하니까 목요일 특히나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27일 금요일에는 미국 PC 발표 있고요. 또다시 미셸 보우먼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진짜 신경 쓸 게 되게 많죠.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이 올려놓으면 또 어떤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고, 또 올려놓으면 끌어내릴 수 있고, 올려놓으면 끌어내릴 수 있고, 이런 변동성을 또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한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주목해보고, 그다음 특히 중간에 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9월 마지막 과연 9월 지금 9월장이 대부분 지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일정들을 잘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